리더십 연구소의 쌤입니다. LDT 리더십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티치 전천후 리더십 과정입니다. 21강부터 늘상 얘기하지만 리더들의 특질, 특성,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1강에서 10강까지는 우리 컨셉을 잡아주는, 아마 지난 시간에 그 후구자와 유키치가 그 개념 정리, 용어 정리의 이제 선구자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종 지금 활용되는 그 소위 말하는 한문권, 중국권 용어들을 그 글로벌에서 그 일본식으로 바꿔놓은 그 장본인, 또 일본의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서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 한국에 남아있는 그런 용어들이 후자와 유키치가 만든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10강에서는 리더십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 개념 정리를 했고, 11강에서 20강에서는 그 이론적 토대, 그 리더십의 유형이나 종류, 그리고 각각의 그 특징들을 전통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 뭐 변혁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리더십의 종류와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1강부터는 물론 그 리더십의 그 종류와 유형할 때 각각 그 리더들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써머리는 했습니다만은 21강부터 40강까지는 런두티치,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리더들의 그 삶과,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또 어떤 것들을 그 리더의 삶이나 성과, 특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화, 자기화하는가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4번째입니다. 34번째는 30강부터 이 근대화, 한국, 중국, 일본, 지금의 뭐 청나라, 그리고 일본이 에도 막부 시대, 한국이 조선 구한말에서 그 근대화 시대의 그 리더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조선말의 그 자국적 개화 사상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박규수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제 박규수 선생은 1807년도, 그러니까 1800년도에 정조대왕이 죽고, 다음에 순조가 즉위를 하고, 순조가 즉위한 그 시절 이제 180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77년도 갑신정변 이전에 강화도 조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왜 박규수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 근현대사에서 가장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침을 실천했던, 그리고 LDT 리더십에서 다뤘던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여러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조 이후에 정조, 그리고 정조의 멘티 다산 정약용,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후배라 할 수 있는 우리 환제 박규수 선생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인데 박학다식, 박규식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게 청빈했습니다. 아버지 박충재가 이제 이 선비로서 워낙 청렴결백했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열하일기로 뭐 허생정 양반전으로 잘 알려진 그 실학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입니다. 친손자. 태어나기 전에 뭐 박지원 선생은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반들도 옛날에 다 과외를 했거든요. 멘토를 붙여가지고 사부 스승을 줘가지고 과외를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직접 그 연암 박지원의 아들 박규수의 아버지가 직접 글을 가르쳤고, 7살에 한시를 쓰고 논어를 떼고 7살 정도의 그 사서삼경을 접하고 상당히 영민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15살 정도 되니까 성리학의 대가들, 그리고 그 실학파 할아버지의 제자들, 뭐 박제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뭐 서유구,
이런 김장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학문을 논할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식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지금 북촌이죠. 저 인사동 그 뒤에 있는 개동, 종로 개동 있는 쪽에서 집에서 글도 소리내어 있고 이제 말하는 것도 거침없이 하다 보니 그 당시 그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찍이 그 효명세자의 멘토야, 친구 같은 멘토, 친구 같은 스승, 그리고 효명세자가 그 가마를 타고 늘 박 교수를 찾아갈 정도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나중에 제자 멘티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아주 똑똑했었습니다. 그 똑똑했었는데 효명세자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때 때 맞춰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을 한탄하고 칩거하면서 그 연암집이라든가 북학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하고 글을 읽고 공부하는 데만 이제 주력을 20여 년 가까이 이제 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후쿠자와 유키치 사카모토 료마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중국의 슈엔이라든가 우빙지엔 아니면 오병감 그런 거대 상인, 장사의 신들을 얘기하는 그 동시대, 18세기, 19세기인데 19세기에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그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비즈니스 형태, 경제, 정치의 현황들, 그리고 그때의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정도만 알아도 지금 여러분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에도 시대, 막부 시대 그 일본의 역사를 전체하는 것보다 큰 줄기로 나누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이제 후기로 나누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정조 시대에 새로운 그 개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듯했지만 안타깝게 이제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조선이 패망할 때까지의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가 판을 쳤죠. 세도 정치, 다른 말로 하면 처갓집 정치가 이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겪고 있는 그 주변 정세나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 권력의 형태가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는 차원에서 거의 맞물려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대와 조선말 19세기에 우리 현황이 어떠했나 하는 것, 19세기 조선의 정세, 그리고 주변 국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하는 것도 상황과 모색. 아마 그 일찍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상황과 모색이라는 교재로 교양 과목에 아마 그게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조선은 19세기가 순환의 시대 또는 저는 밀란의 시대라고 저는 규정하고, 19세기의 조선은 1812년도 그때가 이제 순조 때 아니에요. 순조 때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니까 뭐의 문제가, 세도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은 이 무슨 적폐들이 폐단 중에 가장 큰 거는 인사 정책, 그리고 인재 등용이라든가 채용의 문제들이 항상 나오게 마련이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죠. 이게 그 청천간 주변, 그 평안도 이쪽 그게 이제 서북지방, 평안도, 함경도 이쪽 분들이 그 여진족하고 거란족하고 침략하고 그런 요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힘들고 사람들이 안 사는데, 또 그쪽에 또 자원은 또 의외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업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아마 이 홍경래의 난이 그 상도라는 거, 거상 임상옥의 아마 드라마 할 때도 이게 그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홍경래가 향시 출신이거든요. 향시 출신 하게 되면 그 지난 시간 후쿠자와 유치키 이전에 후시엘 할 때 왕유링이라고, 거기도 중국의 향시 출신 아니에요. 향시 출신이 베이징에 임명장 받으러 못 가는 돈을 누가, 그 호서람 후세엔이 그 자금을 500냥을 은전 500냥을 도와주면서 세상을 바꾸라 하면서 그 관시가 형성됐던 거를 그 32강에선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홍경래 역시도 향시 출신이에요. 향시 출신인데 그 당시 이제 주요 요직에를 못 가고 그 사회의 제도나 세도 정치나 또 하나 이 19세기에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인플레 현상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겼다 하거든요. 이게 그때 그 난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는 그 지역에 그 내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향리들도 거의 포섭해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1월에 일어나서 한 5월 말까지 이제 진행되고 했던 게 홍경래 난을 둘 수 있고, 다음에 1862년도 그 밀란이 시대에 나온 것은 그 홍경래항과 진주 밀란은 박규수 선생이 생존해 있을 때 이제 생긴 것들이니까, 그 진주 밀란은 그 진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백낙신인가? 동학혁명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 꼭 항상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지자체 이런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과세한 뭐 세금 포탈이라든가 이제 폭정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진주 밀란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박규수하고 이쪽, 박규수가 진주 밀란 때 안핵사로 파견을 됩니다. 그 안핵사로 파견되는 건 그 밀란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 지금의 식으로 보면 그 진상조사 단장이죠. 정부 측 진상조사 단장으로 내려가서 진주 밀란을 조사하다 보니 거기에 그 일부 그 소위 말하는 양반가들, 이런 그 세도 정치의 그 이 환멸을 낀 양반가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뭐 조정을 했다, 아니면 관여를 했다, 아니면 코칭 멘토링을 했다, 이런 것들까지 기록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게 그때 그 안핵사로 이제 간 게 있고,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7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모군란과 이제 갑신정변 84년도의 갑신정변은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갑신정변 그 주 5역이 한국의 그 멘토, 그들에게 그 개화사상이라든가 동북아 정세, 그리고 그 연암집 북학사상 이런 것들을 멘토링 코칭 가르쳤던 장본인이 바로 박규수 선생님. 가르쳤던 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후구자와 유키치의 그 게이오 신주쿠에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후구자와 유키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제자가 돼서 한국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46시간 만에 이제 끝나고 다시 그 재물포를 통해 가지고 뭐 홍영식 같은 경우는 그 박규수의 다 제자예요. 나머지 서광범, 뭐 서재필, 박영효, 다음에 그 김옥균은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 가지고 생활하다 결국 그 김옥균도 그 자객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자 홍정우에게, 그러니까 그 자객들이 다 고종과 민비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갔고, 또 하나 갑신정변도 그쪽 세력과 그 민비를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금수저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책이 이모군란은 그 소위 말하는 군바리들이 그 월급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왔던 거고, 갑신정변은 그 밀란 순환에는 들어가는데 그들도 뭐 백성민자는 다 쓰니까.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 전봉준 그 녹두장군도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했었던 게 그 흐름에서 그 리더들의 역할 그리고 시대적 상황들을 참고해서 한국의 조선의 상황은 이래 됐고, 그 주변국가 중국은 그때 사실은 그 개화사상이나 양무운동을 했는데, 양무운동이 이전에 아편전쟁, 그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 1, 2차 아편전쟁에 다 패했잖아요. 그게 이제 1839년 일어나서 1차가 이제 42년 그리고 43년도에 그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60년까지 일어나면서 중국도 그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도 일어섰지만, 그 청나라가 그 한족에서 다음 그 원나라가 이제 몽골족 시대 아니에요. 징기스칸이라든가 쿠빌라이 칸이.
그 몽고족에서 만주족이 청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한족들이 다시 양무운동을 시작해서 그 한족들이 지금의 그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중국도 그 당시 이제 개방화를 하고 양무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서양 문물을 들어오면서 후세인이 그런 그 공기업성 기업들의 투자와 자문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재물의 신이 되었다고, 그 관시가 신이 되었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무운동,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국 강병론, 뭐 중체소용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구로운해 사건이라 해가지고 1853년도인가 에도항, 지금의 도쿄항이죠. 도쿄항에 그 요코하마 이제 그쪽 이제 항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그 대형 그 큰 함선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때 일본의 그 조난양이 운동을 한 애들은 저기를 박살내겠다. 사카모토 료모 같은 경우 그렇게 했었고,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몰래 타들어가 가지고 그 선장 복원에 미국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해외 문물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통상수 조약 전이라 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되고 나중에 또 다른 혐의로 해서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뭐 음모 혐의를 했어요. 그게 일본 구구 보수 세력의 그 원조 스승 멘토라 하는 게 그 요시다 쇼인이죠. 그 시대들이 그 같은 시대에 지금 다 국내에는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그런 리더, 그런 깨어있는 개화파들, 그런 멘토들이 없었나? 물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배만 되니까 떨어가지고 바로 그 미일 그 통상 수호 조약을 바로 체결했잖아요. 그 방식을 한국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미국에. 그게 바로 그 제네럴 셔먼호가 그게 완전히 그 상선이라고 하지만 무장 상선이에요. 포가 함대 포가 있고 이런 게 어디 저 평양 대동강 그 밀물수를 타서 평양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통상 압력 그 개방 압력을 일본 애들은 말이야 대기만 하니까 더 수호 조약하고 말이야 뭐 나중에 메이지 유신하고 이와쿠라 사절단 이끌고 말이야 2년 동안을 와서 체제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메이지 유신 이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6개월 미국 가서 보면서 일용 사전을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해외 문물을 봐서 그거를 국내에 전파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서학에서 동학으로 이어지는 그 뿌리 원조인데 그게 실학 사상가들이죠. 실학파, 그리고 실학 북학파의 대가를 할 수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 바로 박 교수의 할아버지요. 열하일기 6개월 동안 그 걸륭제 생신 축하연을 위해서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뒤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봤던 기행문, 뭐 지금도 많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열하일기가 지금까지 나온 기행문 뭐 가장 우리의 그 세계, 우리가 보는 눈하고 느끼는 감정하고 그 표현들이 적나라하고 상당히 재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고 너무 소위 말하는 표현이 덜 떨어진다고 정조가 이제 비웃기도 하고 그래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 실학 내에서는 서로 노론파하고 남인파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오가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북촌 쪽에 사는 사람들이 노론이고 지금 한옥마을이 있는 지금 중구 명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인, 다산 정약용 선생.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박 교수가 그 소위 말하는 젊은 시절에 실학의 대가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했던 그 선배예요. 그런 것들도 국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그렇게 성장했던 일본도 따지고 보게 되면 청나라 중국 한패 다 조공을 바치고 한국은 조약을 맺었잖아요.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다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청일전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게 됐던 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깨우치고 어떠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나 하는 거. 그 사초동맹 그 조슈번하고
그 사스마 지금 가고시마하고 지금 야마구치현이죠. 그 야마구치현의 그 후손이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바로 누군가 하게 되면은 우리 동학혁명 때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군 사령관, 일본군 대장이 바로 그게 친할아버지고, 왜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요시다 쇼인의 그 제자의 그 영향을 받았던 했던 또 일본 총리 대신을 했던 다 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거기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 오면서 야마구치현 주변 이쪽 주변에 몽고면 그 당시 사조 동맹할 때 그 히다바리로 쫓아갔던 그 친구들이 만든 회사가 지금 미쯔비시 회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적으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맥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맥락들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뿌리를 뽑았는데 그 뿌리를 뽑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 난 그거를 효명세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효명세자의 친구 같은 멘토가 바로 박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상황들을 박 교수가 효명세자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적 개화적 사상, 그리고 그 정치 사상적으로는 할아버지 정조의 마인드를 잡았고, 스킬이나 역량은 세종대왕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전통 예술 문화 그리고 악기 이런 거에도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그 서양 세력들이 동으로 진출하는 게 이제 서세동진이라고 표현했죠. 그 시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의 땅덩어리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들이 벌어져 놨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 리더십을 학습하면서 역사는 결국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교훈을 준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도서기론이라 해가지고 그 동방의 예는 지키고 서양의 기를 받아 기술적인 거, 여기서 이제 기술 기자를 안 쓰고 그릇 기자를 쓰는 게 기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술을 얘기하는 게 뭐 도자기 기술도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를 이제 빗댄 거거든요. 전반적인 그 스킬, 역량, 과학적 분야에 이 통틀어서 그런 동도서기론의 뭐 유길준이나 김윤식 뭐 나중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원조가 바로 박 교수예요. 왜? 박 교수가 유길준의 스승입니다. 김홍집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 김홍집 내각이 있을 때 그 스승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몸통을 그대로 해서 중체 서용론, 리더십 강의에서 이런 얘기 역사 강의도 아니고 저도 얘기하면서 좀 멀뚱하기는 해요. 이게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쉽게 그 개념 정리 차원에서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중국의 몸통을 가지고 서양의 군사적인 문명만 받아들이자 한 게 이제 쫑고판, 소위 말하는 뭐 중국번이라든가 뭐 리홍짱 뭐 이런 게 뭐 쭈충탕, 그 예전 우리로 좌중당 이런 사람들이 다 양모파, 한족 출신 양모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양무운동의 슬로건으로 그렸고 거기에서 득을 보고 거기에서 패를 본 게 이제 후세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그 화혼양제로는 이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존왕양해 해가지고 배척하는 거에서 그 해외를 떠돌라온 뭐 존만지를 쓴 사람이라든가 가슈가이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걸 지키고 배척할 게 아니고 그걸 빨리 가서 배워오고 우리의 힘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세상을 먹자. 그게 정한론까지 갔던 거죠. 화혼, 얘네들이 그 소위 말하는 스마생 문화, 도조 문화, 하이 아리가도 문화 이런 그 친절함이 미국에 들어와도 하이 이라시아이마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새끼들 뭐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들어서 철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들을 박살내자고 그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죠. 각 지방마다 그걸 세우고 있었으니 그 차이, 그 쇄국 정책이 얼마나 그 시대적으로, 쇄국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뇌피셜 얘기하는 게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국가를 이끌었더라게 되면 조선 후기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기에서 대포를 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딱총을 만들고 있으니 그런 거에 그 시대적 상황 인식이 그 실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서양 문물들을 탄압만 하고 박애만 할 게 아니, 그러니까 뭐
병인양요라든가 이제 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우리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린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사상의 선구자 이제 박규수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박규수에 대한 그 연구들을 역사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실학박물관에 가도 이제 박규수가 만든 그 실학이라든가 뭐 지구의 본이라든가 관측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많이 배우고 그래 했었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그 북촌에 가게 되면, 개동에 가게 되면 저 충북인가 저 묘비는 있고, 북촌에 가게 되면 그 생가타가 있고, 요 옆에 이분이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호탕하고 걸걸하고 화끈하고 이런 그 할아버지, 그 왕의 멘토라고 제가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거는 효명세자, 헌종, 고종을 가르치는 왕의 멘토 박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구름이 그린 달빛, 이게 구름이 그린 달빛, 저 박보검이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게 효명세자 얘기인데, 그 효명세자의 그 와이프, 그 나중에 이제 신정왕후, 그 조대비 마마한 그 조대비 마마는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대비 중에 그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81살까지 살았거든요. 그 효명세자는 누군가 하면 순조의 아들입니다. 순조는 정조의 아들이고, 효명세자가 멘토 박규수를 찾아가니까 조대비가 헌종도 누구에게? 박규수에게 멘토링 그 사부 역할을 맡겼고, 다음에 고종과 연결을 이제 시키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흥선대원군에게 박규수를 조대비가 청구하고 추천해 준 거죠. 그 이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개화 사상에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밀양하고 유학 같은 애들이 소통하고 교류를 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는 절치부심 효명세자가 아니고 절친입니다. 절친. 절친 이제 효명세자가 그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21살에 죽었으니까 21살에 또 그 해에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서 워낙 청렴결백하고, 또 이제 할아버지 연암 박지원도 과거를 본 게 아니고 선비인데 이 세상 물정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귀고 하는 것들이 박규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멘토링을 했던 게 같은 선비들이 아니고 중인 출신이라 하거든요. 다음에 의관 유홍기, 이 두 사람들이, 그 역관 오경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10번 이상 청나라를 돌고 아편전쟁을 보고 그 할아버지 책에서 봤던 거와, 그리고 오경석이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동북아 정세를 하나하나 상황 판단을 하고 그런 전략들을 수립했던 게 바로 누군가 하게 되면 박규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죠. 뭐 열하일기 허생전 양반전, 다음 아버지 박종채가 자기 아버지 박지원이 했던 그 연암집 이런 것들을 뭐 과정록 이런 것들을 다 편찬하고, 그냥 진짜 오리지널 선비였던 게 집에서 가르치는 서당 선생.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줄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 그보다 더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 조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우리가 그 순환의 시대를 맞이했는가? 그래서 이제 박규수 손자는 그 스승 박제가라든가, 다음에 아버지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 집거하면서 그 공부만 했어요. 그걸 또 집대성하면서 새로운 거를, 미래에 대한, 과거를 연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때 그 아버지 친구이던 서유여라는 밀양부사를 했던 사람이, 야, 여기 있지 말고 네가 너무 고생하는데 쌀도 갖다 주고 붓을 선물해줘요. 뭘 얘기해 놓은 거 하게 되면, 일에 있지 말고 과거를 준비하고 과거 시험을 봐라고 얘기하고 쌀을 갖다 주고 붓을 이제 선물하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준 점. 그래서 그때 일에 있을 게 아니고 과거를 보자 해서 과거를 42살에 봅니다. 중광시에 합격해줘. 병과로
한 게 이제 갑과 3명, 뭐 을과 7명, 병과 23명 요렇게 이제 구성들을 많이 해서 이제 병과로 42살에 그 학문은 탁월하니까 이제 병과로 합격해서 암행의사를 할 때 암행의사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밀양부사 서유여예요. 자기를 아버지처럼 해서 과거 공부를 하고 권한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그 선한 사람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가서 보고 결국은 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을 관시를 택할 것이냐 할 때 국가의 신하로서 을을 택해가지고 그걸 봉고 파직하고 암행의사 출두를 해서 그렇게 청렴결백했다는 청백리의 사례로도 그 우리 이원익 선생하고 박 교수가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각 요직을 왕 빼고 거의 다 거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부승지했거든요. 도부승지가 뭔고 하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한성부 판윤을 했어요. 한성부 판윤은 뭔고 하게 되면 지금의 서울시장이거든요. 다음에 암행의사 했어요. 그리고 평안관찰사 했어요. 이게 도지사, 감사, 다음에 이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두루 거치고 다음에 영의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간 거예요. 각 요직을 다 거치고 실학사상을 갖고 있고 런두치추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졌던 게 바로 박 교수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할 때 무슨 뭐 존칭을 얘기하는 게 하고 그냥 환재 박 교수 해서 박 교수 연구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직을 진출해서 초기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래 그 자기 남편의 과거에 얘기하니까 헌종이 자기 아버지의 스승이잖아요.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부왕의 스승인 사부를 제가 똑같이 모시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세도 정치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역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개화사상이라든가 지금 동북아 정세라든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었죠. 그래서 박 교수를 흥선대원군에게 추천한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크게 나온 게 그 조대비 그 신정왕후죠. 이게 조선의 마지막 대왕 대비입니다. 이제 풍양조씨 조대비 그 효명세자의 세자빈이고 헌종의 어머니고 고종의 새어머니 양모고 다음에 그 흥선대원군에게 박 교수를 추천해 준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던 거 이제 고종이 이제 또 그래 될 수 있었던 게 여기는 뭐 별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조대비와 흥선대원군 간의 무슨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서로 뭔가 딜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추측인 것이고 또 이 그냥 여담으로 하게 되면 조대비는 누군가 하게 되면요 이조판서했던 그 조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 조암이에요. 조암의 증손녀가 조대비예요. 그걸 참고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고모예요. 이 조대비가. 그러니까 이 수렴청정하고 그 뒤에서 그 82세까지 또 최장수를 누린 바로 그 신정왕후 이제 조대비. 다음에 고종의 첫 민비. 다음에 대원군 아들 고종. 그러니까 이 고종은 또 누구? 그 소위 말하는 익종의 그 양자로 해가지고 왕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세도가들이 허수아 비들 안 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을 안 치는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를 강조하고 또 하나 이제 박 교수가 그 평안도 이제 관찰사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일본이나 중국하고 팍팍 깨졌는데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춘 것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그 자주적 의식이 그렇게 강한데도 지금 이런 거 보게 되면 많이 안타까운 거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딱 일어나고 그 대동강으로 이걸 딱 그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프랑스나 서양 세력들이 다 들어오는 게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고 강화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밀물이 되니까 그 계속 안으로 들어왔어요. 계속 이제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평안 관찰사가 항상 갖고 있었던 게 자주적 개화 사상이라고 했던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실행했죠.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옛날에 서해 교전 같은데 원투 쓰리 원칙이 해가지고 박살을 내고도 우리 지킬 걸 지키는 거는 그 국가 간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통상 압력이 들어왔으니 아직 그런 걸 없으니 정중하게 조선의 정책이 쇄국 정책이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해서 직접 가가지고 박규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딱 했는데 물이 빠지니까 지금 그 우리 여의도처럼 삼각지처럼 거기에 배가 깊어 놓으니까 제너레이션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려가지고 아녀자를 폭행하고 그리고 먹을 것들을 뺏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딱 했는데 그때 꼭지가 열려가지고 아녀자를 해치고 이거 하니까 저 새끼들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딱 한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딱 명령을 내렸더니 가서 완전히 개 박살을 내고 증거인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나라들은 가가지고 이게 보복이 오고 이런 걸 하니까 그 배를 완전히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의 그 함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때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함선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몇 번 거쳐가지고 속도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파헤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자재로 갖다 쓰라 해가지고 어느 지붕에도 갖다 이제 그 함선의 세프치를 기와집 위에 갔더니 그 나중에 그 외국 선교사가 댕기다 보니까 기와 지붕에 메이드 인 USA 이런 글자들이 있었다는 이런 그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병인 양요는 신부 9명을 다 죽였는데 그게 대원군이 소위 말하는 천주고 박해를 할 때거든요. 한 명이 살아서 중국 청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여기서 그래 됐다 해서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게 병인 양요 사건인데 교수는 안핵사 경험도 있고 진상조사도 해봤으니 증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싹 없애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지도 산지도 흔적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을 그 병인 양요 일으킨 사람들 소문을 듣고 하니까 개박살 나서 완전히 그때 개박살 냈던 게 박규수가 인문학 공부를 했다는 게 삼국지의 그 적벽대전 3대 제전 중 하나 적벽대전 있잖아요. 주유가 조조를 물리칠 때 제강을량에게 10만 화살을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찝을 배로 태어나가지고 노저어서 북을 눌려가지고 화살들을 다 찝에 써가지고 안개 낀 날을 예측해 관측이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그거를 주유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주유는 화공법을 쓰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배들을 묶여 있을 때 화포를 쓴데 이때 박규수가 썼던 게 배에다가 그 뗏목에다가 찝들을 다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로 주변에 다 몰리고 하게 난 다음 그거를 화공을 쏴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거를 썼던 게 바로 박규수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후에 이제 5년 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이거는 전쟁이다 해가지고 미국 해전사에 보게 되면 정예 병력들을 파견을 해서 1871년도에 들어온 게 그 USS 콜로라도 함선에다가 포선만 2대 그리고 함대 보위선 5대 그리고 그 함포 이런 내용들을 다 장착해 가지고 상해 쪽에 가 있던 사람 베트남 상해 쪽에 있던 거를 오키나와에 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이게 미국 해전사에는 한미 최초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USA 하고 vs 이제 코리아 워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얘네들은 함포로 따발총을 쏘고 포대를 쏘고 이게 총이 800m 날아가는데 우리는 100m 나가는 그 화총 있잖아요. 이놓고 비 오면 못 쓰는 거.
그걸로 쓰니까 쫓아갈 수도 뭐도 없는데 결사항전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 결사항전 했던 게 그 광화도에 가게 되면 광화 자연사박물관에 가게 되면 신미양묘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걸 참전해 보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어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신미양요가 호위함 3척 포함대 2척 대포 35문 병력 1230년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집결해서 조선군으로 출동해가지고 전쟁 출도 명령 공격 개시 명령을 전 명령권을 발행했던 바로 그거예요. 선배가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광성부에 저기에 그 미국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고 저기에 그 결사항전 조선군의 그 최후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 조선군들이 저 맨몸으로 다 싸워 죽창 들고 싸우면서 350명이 죽고 미군은 3명 죽었어요. 3명. 그 올라온 사람 거기 또 뭐한데. 그리고 실질적인 저기 그 로저스 장군이 전 회의를 하고 사전에 물의 깊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들어왔던 게 신미양요입니다. 그걸 들어와 가지고 이 통상 수호를 하고 정말 조선 지독하다 해가지고 프랑스나 미군은 다 물러났잖아요. 그 물러난 틈을 위해서 그 내부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조선 총독부가 생기게 가게 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사상의 선구자 박 교수를 보게 되게 되면 그 나중에 그 흥선대원군하고 흥선대원에게 추천받았지만 쇄국 정치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거 진짜 세상 바뀌고 있고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고 부국강병을 해야 되고 자강론을 가져야 되고 우리 힘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먹힌다는 걸 하고, 내가 직접 일본에 애들을 보내봤더니 거기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청나라에 봤더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그 대원군하고 논쟁을 붙이고, 그때 소위 말하는 이항로라든가 최익현 그 신체발부 수지 보면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이라고 단발령에 막 거두해가지고 했던 이런 놈들이 박 교수를 공격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때려치워가지고 다시 그러면 후진들 해가지고 한직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원부 이거 유수로 가 있으면서 지금에 보게 되면 그 연수원처럼 이런 데처럼 그냥 들어가서 그 멘토링이나 하고 이걸로 가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게 박 교수 선생인데, 박 교수의 첫 멘티는 그 뭐 육일준, 뭐 어윤중, 뭐 김윤식 이런 거를 드는데, 실질적인 첫 멘티는 바로 그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역관 오경석이에요. 이게 오경석, 유홍기 얘네들이 중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몽골족도 만나고 한족도 만나고 만주족도 만나고 또 거기에 가서 무슨 걸음한 거, 그 실학의 그런 바탕을 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때 그 피가 있어가지고 박 교수도 밖에 나가면 막 석탑을 그리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외가에서 이제 많이 컸는데 외가에서 많이 키워주고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이끌어줬는데, 그때 그 류화가 그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그거를 야 이놈 새끼야 공부해야지 그런 그림쟁이 환쟁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멘토링을 하고 덕담하고 이런 걸 할 때 우리 교수는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 그게 다산정략후의 원근법을 얘기하듯이 그림에 보니까 앞뒤가 분명하고 원근이 있고 과학적 재능도 뛰어나다. 여기 석탑 그림을 보니까 석탑이 7층 석탑이면 7개 계단이 하나하나 쌓아지듯 우리 교수도 그 학문의 깊이가 하나하나 쌓아져 가지고 크게 될 것 같아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남겨뒀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책에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게 누군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후구자와 유키치가 그 학문의 권장 가쿠몬노 스스메 여기에서 얘기했던 말듯이 그거를 후구자와 유키치는 실질적으로 논리는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좀 사람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박 교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배우고 배울 건 배우고 가르칠 건 가리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그 논쟁 디베이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 준 사람이 그 뭐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뭐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친구들이 야 진짜 스승이 있는데 찾아와봐. 거기서 가르치게 되면 다시 그 육일준이가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육일준이 서유견문록이 오경석이가 쓴 책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 그 국제정세 변화라든가 연암집이라든가 그 주변 국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서유견문을 감금당했을 때 썼거든요. 그 책을 후구자와 유키치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출간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일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3개국어 그 당시에 능통했고 한시를 썼고 한시를 썼고 영어 1억 통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이제 연결해 준 게. 그래서 오경석, 유홍기, 육일준 이게 이제 초대 멘티들이고, 그 뒤에 그 여기에 후구자와 유키치도 있고, 다음에 사인방 일본으로 도망갈 때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아니야. 제대로 돼서 돌아온 건 서재필이가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돌아오고, 나머지들은 박영효는 헌종의 사위 아니에요. 그런 거 입장하고 서로 각기하다가 어찌 될지 이제 몰랐고, 다음에 그 서유견문을 썼다는 거하고 이제 동도석 이론 이런 것들의 그 원조 교육을 그 소스를 박규수 선생이 다 그거를 가르쳐 줬고, 또 박규수 문화에서 그 해국도지의 모든 내용 그 내용 스토리 집필자가 바로 오경석이에요. 오경석이는 그 예술 쪽 조예가 깊어가지고 상당히 부도 창출했거든요. 중국의 중요한 도자기들 그 감각이 아마 그 장제스만큼 했나 봐요. 또 이제 금성문이라든가 이런 들어온 것들을 그 귀족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모하고, 자식들에게도 실학사상을 가르쳐 가지고, 오경석의 자식 그 차남이 있는데 오세창이라고, 그 오세창은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외국의 이게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불평등 조약이라 했지만 그런 조약을 안 하면 당장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해서 만드는데 오경석하고 그러니까 박규수가 이제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박규수의 그 멘티들 제자단이 그대로 누구에게 가서 또 배우는 거 하게 되면 후구자와 유키치한테 이제 배우죠. 대학에서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그 줄기나 흐름들이 어디서 우리가 명맥이 끊겼는가를 잘 보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후구자와 유키치 일본 군대원을 이끈 멘토의 LDT 계보를 봤더니 한국까지 그 영향력을 매겨서 처음에는 정한론을 반대하고 탈환론에서 이제 정한론, 일본이 강국이 되자마자 이제 한국을 바탕으로서 이제 넘어가자 했던 거죠. 갑신정변에 실패하자마자 이제는 한국을 이제 먹어야 된다로 바뀐 거예요. 한국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의 그 뿌리가 됐고 했던 게 사카모토 로마. 사카모토의 로마의 뭐 샤쿠마 쇼잔이든 가스가이슈 뭐 가와다 쇼로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그 후구자와 유키치의 오경석이가 박규수에 있다면, 후구자와 유키치에게는 그 이노우에 이제 가코쿠로, 이노우에가 결국은 갑신정변의 후예들을 일본으로 도망치게 도와준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육일준, 그 육일준이가 한성순보를 만들고 그때 한성순보의 기자를 했던 사람, 한성순보의 기자를 누가 했는고 하게 되면 여기에 오세창이가 기자를 했어요. 지지신보, 후구자와 유키치가 만든 걸 한국에, 그래서 육일준 때 이거를 한국민을 위한 것이 선비들을 위한 게 아니고 계몽으로 쓰려 해서 국영문, 국한문 혼용체로 이걸 쓰라고 권장했던 게 바로 후구자와 유키치예요. 그때는 한국을 먹는 것보다 한국 스스로들 니들이 내 멘티들이 그걸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 나중에 정한론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계몽 교육을 했던 거고, 그래서 김윤식, 어윤중들은 이 양무사상, 중국식 개화를 선호하고 여기는 일본식 개화를 하고, 다음에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의 줄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영국의 입헌군주제나 일본에서 총리를 4번 하고, 조선에는 그 상당히 가슴하고 뼈 아프고 원흉이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개화기를 앞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지피지기 차원에서 이거를 보였습니다. 그럼 박규수의 LDT 계보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그 일본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 그리고 박지원, 뭐 박재가 아니면 그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의 글체 문체를 그 직접 편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는 그 추사체와 비슷하고 그림을 또 이제 잘 그렸었고, 그러면 추사 김정희는 다산초당에 이제 찾아가서 다산초당의 글체가 추사 김정희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그 연결을 시켜준 게 아마 그 정약용의 멘토링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제자가 황상을 보고 네 스승이 누구냐, 그게 다산이더냐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박규수가 15살 때 그 한창 선배 그 몇 년 50살 위에 되는 그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아니면 서유구, 김매순, 뭐 조종영, 뭐 홍석주, 윤정현 이런 실학사상들하고 학문을 탐하고 논했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은 그런 카테고리 시스템, 각 영역별 시스템들에 대한 거를 정리를 잘 해놨죠. 그거는 후쿠자와 유키치보다 훨씬 앞서서 먼저 했는데, 민생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뭐 지도자들, 관료들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책을 쓰고 실학적인 것을 직접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연암직과 동북어 정세 멘토링을 시켰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숙한 이 선배들이 그 실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했던 게 바로 여기 계보도입니다. 그리고 실학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실학박물관에 가면 이 사진과 설명이 있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런 그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언어로 표현한 게 박규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구본 지구일을 딱 만들어 놓고 중국 놈들은 중국을 베이징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뺑 돌렸더니 브라질이 나오더라. 그럼 중심이 이거고, 그 세상의 중심은 내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를 박규수가 이제 얘기했던 거, 이런 설계도나 그림들을 하고 수리학이라든가 뭐 자연과학, 의학 각 분야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학습을 했다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청백리 암행어사 사건도 얘기했지만 그 함께 하도 어른들하고 공부해서 늦게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늙음아쯤에 야 아우 동상해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이제 자리 청탁, 인사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 거절 편지를 직접 다 썼던 게 이 박물관에 가면 다 있어요. 자리도 찾고 세상일에서 그런 원칙과 공정의 원칙을 진짜 박규수가 실행하고 그것을 몸소 보였던 게 박규수의 이제 편집. 다재다능했습니다. 그 다재다능함을 누가 다 갖고 있었냐면 효명세자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화적, 진보적. 그래서 박규수에 대한 그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규수에게 배워야 할 LDT 리더십은 박규수야말로 진짜 실질적으로 그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 아버지에게 배우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천후 독서학습, 그게 많이 읽고 많이 만나고 많이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 개발 용어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연간 그 사자성어 중에 다동다사, 자기 개발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라 하는 거를 실제 행동으로도 배웠고 성과를 냈었던 거 부분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지식의 범위는 없다. 과거의 지식, 지금의 지식을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청나라 문명과 실학의 문명과 그리고 개화사상 그리고 일본의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전략적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생활에, 일에,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사구시의 정신이 지식 공유 통합의 세계,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들이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고, 그리고 인문과 자연에 대한 지금의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인문학에서 나온 그 지혜로움을 자연과학에 연결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의 그 토대들을 만들었던 게 나는 박규수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기 개발자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호기심이에요.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그게 연암 박지원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표현에 있어서도 쉽고 간단한 용어들을 푹푹 던지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그 효명세자가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게 바로 박규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흥선대원군이 또 자기를 첨가하고 써줬지만은 옳은 건 옳다고 해서 끝까지 논쟁을 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자기개발 학습자, 또 하나 배우고 익히는 이런 런두 티치, 또 하나 그 소위 청출어람 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그 한마디로 하게 되면 그 표현 등의 박규수를 그 망년지교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나이를 잊어버리고 연배를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는 게, 그러니까 다산정약용 거의 뭐 45년 46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그 현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얘기, 앞으로 나갈 이야기를 하고 그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길을 열었던 런두티치의 LDT 리더십의 대가라고 해서 박규수를 다뤄봤습니다. 그 LDT 리더십에 왜 자꾸 그 산업의 리더 성공한 사람들을 다루지 않고 저 역사 얘기가 나오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쪽지가 오는데,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자기개발의 원칙은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순간,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피드백하고 다음에 코칭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면서 LDT 리더십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나 정신들은 그 산업혁명 이후의 리더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롤모델이나 배워야 할 대상을 찾을 때 도움이 되라고 환재 박규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